자, 이번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람은 여러 가지 형질을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게 되는데, 어떤 형질들이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보조개가 있다, 없다. 자, 그리고 우리 얼굴의 이마선의 모양이 이렇게 M자형이냐, 아니면 이마선이 이렇게 동글하냐, 뭐 이런 것도 유전이 V자, 그러니까 M자, 그러니까 V자 모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 동글. 자, 그리고 귓불의 모양이, 귓불이 이렇게 이제 얼굴에서 귓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귓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리형, 부착형이라고요. 이런 것도 모두 다 유전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 외꺼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엄지척 하면 엄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어지는, 굽는 사람인데 저는 안 굽어지는데 이렇게 굽지 않는 엄지도 있고, 뒤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뒤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뒤로 휘어지는, 안 굽는 이런 것도 유전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혀말기, 혀가 말 수 있는 사람, 혀말기가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도 유전에 의한 거고, 이거 말고도 뭐 키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혈액형, 뭐 발가락의 뭐 길이,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유전에 의한 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역시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서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 형질은 이게 대립형질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뭐 피부 색깔 아니면 키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뭐 그런 형질들도 있습니다. 자,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 실험을 했는데요. 멘델이 완두를 이용한 데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유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때 몇 가지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완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한 세대가 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한 세대 기간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연구자가 여러 세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라는 게 어려운 단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두처럼 한번 재배해서 많은 양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손의 수가 적다. 뭐 여러 쌍둥이를 낳지 않는 한 번에 한 명의 자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 충분한 사례들이 모으는 데까지는 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립형질. 자, 이 대립형질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제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립형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유전자의 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가지고 유전 현상이 일어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형질이라는 것이 유전에 의한 형질이지만 100%다 유전에 의해서만 형질이 나타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힘이 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완두를 재료로 할 때는 자가수분, 타가수분, 내가 원하는 형질끼리의 교배가 수월했는데,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교배가 어렵죠. 실험하기 위해서 내 맘대로 서로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자 주로 이제 직접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보고 그 일생을 따라가서 자손들을 보고 그 자손들의 일생에서 또 다음 세대를 보고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은 좀 사용하기가 위에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어렵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유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가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 연구. 자, 쌍둥이 연구는 쌍둥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란성도 있고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상생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란성도 있어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하나예요.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둘로 나뉘어져서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독립된 개체로 세포 분열을 막 해서 하나의 개체가 되고 얘가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베이비가 만들어지죠. 얘도 하나의 각각 따로 발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두 명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처음에는 하나의 수정란이었기 때문에 염색체, 유전자의 분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똑같고 유전자 특징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 그럼 당연히 성별 또한 같겠죠. 같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약간 키의 차이가 난다던가 생김새가 살짝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형질의 차이가 살짝 나는 것은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씩 형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다 큰 성인이 되면 조금 다르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 때문이다. 유전자 때문은 아니다. 자, 그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 자체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난자가 여러 개가 배란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주로 이제 의학의 힘을 빌리면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배란이 되도록 약을 쓰게 되면 난자가 여러 개 배란이 되고 정자들이 수정했을 때 아무래도 난자의 개수가 많으면 수정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많아지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이제 수정란이 동시에 생겨서 얘들이 각각 발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독립된 개체로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수정란에 참여한 난자와 정자의 이 DNA 구조가 이 난자와 정자에 참여한 이 DNA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그냥 언니와 내가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난자와 정자도 서로 다른 난자와 정자잖아요. 만나서 엄마의 난자라 하더라도 다른 난자들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전자 구성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냥 같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것 뿐이지 그냥 언니와 내가 다른 것처럼 형질이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형질의 차이가 나는 게 당연히 유전자가 달라서 형질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자라는 동안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형질의 차이가 일란성에서 나타난다면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형질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통계조사라는 방법인데요. 통계조사. 자, 특정 형질이 이 사람한테 나타난 이 사례들을 아주 가능한 한 많이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처리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이나 이 유전자의 분포 등을 밝혀내는 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가장 좀 중요시하게 다루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계도 조사입니다. 자, 집안의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걸 가계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와 엄마, 그 사이에 태어난 오빠, 그리고 나는 여자니까 나, 그리고 남동생. 자, 그리고 이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네모는 남자로 표현을 하고 동그라미는 여자로 표현하자라는 약속을 해놓고 가계도를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혀말기라는 형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빗금질을 쳐서 얘는 혀를 말 수 있는 남자, 얘는 혀를 말 수 없는 남자다라고 표시를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조사를 가계도를 그려서 유전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가계도 조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염색체의 모양, 수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와 모양을 분석을 해서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어떤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DNA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는 유전자의 정보를 DNA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의 DNA와 그리고 이 자녀의 DNA를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특정 형질이 부모한테 있는 것이 자녀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유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계도 조사,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계도 조사 여전히 현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가계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가계도 조사는 자, 어떠한 집안의 가족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제 어떠한 형질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 유전되는 방식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형질이 유전되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그 집안에 어떤 특정 형질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해가 와가지고 이제 그 그림 가계도를 그려서 하는 건데 일단은 가계도 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를 하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그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래서 특정 형질의 우열관계. 자, 그래서 뭐 쌍꺼풀이 있는 눈, 없는 눈이 있는 게 우성인지 없는 게 우성인지 그런 관계도 우리가 가계도 조사로 알아낼 수 있고요. 자, 나한테 쌍꺼풀이 있다면 이 쌍꺼풀이 있도록 해주는 유전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엄마한테서 왔는지, 아빠한테서 왔는지, 뭐 할머니한테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특정 형질의 유전자가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되는지 이 전달 경로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쌍꺼풀 있는 사람도 있고 외꺼풀인 사람도 있는데 쌍꺼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전자형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쌍꺼풀 있다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이 가족 구성원들의 이 유전자형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계도 조사를 해보면.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자형까지도 알아낸다면 내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녀의 형질이 어떠할지는 나의 배우자의 가계도 조사를 미리 해두었다면 내가 낳는 아기가 어떤 형질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이 형질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계도를 보는 방법, 그려진 가계도를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일 1세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떤 한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는 네모, 동그라미는 여자로 보통 그립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그라미가 있다. 그럼 얘는 여자죠. 자, 2대. 2대의 딸이 태어났어요. 이 둘 사이에. 자, 이 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자녀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도 낳고요. 딸도 낳고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얘들이 3대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가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입니다. 이 부부 사이. 그리고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은 둘이 부부. 이 둘 사이에 세로로 연결된 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인데 여러 명일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자녀들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얹어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빗금칠을 해주면 어떤 특정 형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빗금칠을 해주고 그 특정 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비워두는. 자, 그래서 어떤 특정 형질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빗금질을 쳐주고 안 보이는 사람은 비워두고 아니면 반대로 특정 형질이 없는 사람을 색칠해두고 있는 사람은 비워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해서 비워놓은 사람들은 이 귀지에 대한 이제 유전 가계도를 지금 제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지, 우리가 깃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깃밥이 젖은 경우도 있고 마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젖은 귀지의 남자는 이렇게 투명한 네모로 그리고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른 귀지의 남자는 이렇게 색지를 칠해서 가계도에 표현을 해준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정보는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둥근색은 당연히 젖은 귀지의 여자라고 보면 되고 자, 이렇게 빗금질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는 마른 귀지의 여자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네모도 색칠된 네모와 색칠 안 된 네모들은 서로 둘이 대립 형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얘도 어떤 형질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둘은 서로 대립 형질, 대립 관계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귀지의 상태, 젖은 귀지냐, 마른 귀지냐, 당연히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서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보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우성이 어느 건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1단계 우성이 뭔지, 열성이 어떤 형질인지 이거부터 찾습니다. 자, 우성, 열성. 자, 보세요. 젖은 귀지, 그리고 젖은 귀지. 젖은 귀지의 여자, 남자 사이에서 마른 귀지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 이거는 뭐냐?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손한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본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숨어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만약에 A라고 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우성이니까 A라고 했다면 이거와 대립되는 형질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A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표현되는 거는 젖은 귀지지만 자녀한테 마른 귀지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는 잡종이란 뜻이에요. 자, 이 엄마 역시 이 형질이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유전자형으로 숨어있던 것들을 물려받아서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열성 형질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죠. 우성은 젖은 귀지. 그럼 열성은 마른 귀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해서 마른 귀지가 나왔는데 이 마른 귀지 유전자는 아빠가 준 거고 이 한 개는 엄마가 준 거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젖은 귀지니까 라지 a도 가지고 있는 잡종이란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젖은 귀지가 있는 이 두 부모 사이에서 자, 이 부모를 기억이라고 하고, 자, 이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기억, 니은 부모 사이에서 마른 귀지가 있는 이 디귿의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부모한테 없는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마른 귀지가 열성 형질이 되고 이 열성 형질은 유전자형이 똑같은 순종일 때만 겉으로 표현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 가계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유전자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미 우린 유전자형을 한번 파악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디귿이라는 여자가 이 리을이라는 젖은 귀지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젖은 귀지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 형질을 보면 마른 귀지도 있고 젖은 귀지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 역시 겉으로는 젖은 귀지지만 그 다음 자식들한테 마른 귀지의 유전자를 물려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또한 마른 귀지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본인은 겉으로 우성의 형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지 A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귿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유전자가 각각 다른 세포로 나뉘어져서 생식세포를 구성하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AA예요. 스몰 AA 유전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와 스몰 A가 각각 나뉘어져서 생식세포 다른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라지 A가 들어가고 한 곳으로는 스몰 A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만든 스몰 a와 리을이 만든 라지 a와 결합해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스몰 a와 결합해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다음 3대에 이 남자는 이 마른 귀지잖아요. 마른 귀지는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열성 유전자를 받았고 당연히 받죠. 스몰 a밖에 받을 게 없으니까 아빠한테는 라지 A를 받으면 겉으로는 젖은 귀지여야 되는데 마른 귀지로 표현이 됐으니까 아빠로부터도 스몰 a를 받았다. 마른 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마른 귀지의 남자 아이가 된 거다. 자, 그러면 얘는 엄마로부터는 스몰 a밖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생식세포가 a밖에 없으니까, 스몰 a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빠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라지 a도 받을 수 있고 스몰 a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겉으로는 젖은 귀지예요. 즉 우성의 형질이 겉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성의 형질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아빠로부터는 우성 유전자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막내. 얘는 엄마로부터는 스몰 a밖에 받을 게 없고 아빠로부터는 라지 A, 스몰 A 두 개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형질이 마른 귀지란 말이야. 열성의 형질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아빠로부터도 열성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 그래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형질은 우성이고 자녀의 형질은 열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젖은 귀지가 있는 이 부모 사이에서 마른 귀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성, 열성을 앞에서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 우리가 열성의 형질이 겉으로 표현이 되려면 유전자형이 열성 유전자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유전자형도 지금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 A,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 A로 적었고 마른 귀지는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스몰 A의 유전자형으로 미리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서 태어난 형질이 모두 이제 겉으로는 우성의 형질이지만 겉으로는 우성의 형질이지만 이들의 자녀한테서 열성의 형질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부모는 우성의 유전자와 열성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종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까지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다시 결혼을 했을 때 이 배우자의 집안의 가계도, 기지에 대한 가계도를 그려보고 그 다음 세대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의 형질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가계도 조사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귓불 모양. 자, 귓불 모양의 가계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모는 남자인데 귓불의 모양이 분리형인 남자. 자, 그럼 동그라미는 분리형 여자. 자, 그러면 여기 네모난 남자 안에 빗금지를 치면은 분리형에 대한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착형 남자. 자, 그러면 여자 역시 이렇게 빗금치를 해놓으면 얘랑 대립형질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부착형 여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여자와 이 부착형, 분리형 여자와 부착형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하나 놓고요. 또 분리형 딸을 2명을 놓고 부착형 아들을 1명 낳았어요. 자, 그리고 이 둘째 딸이 분리형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2을 낳았는데 하나는 분리형이고 하나는 부착형이에요. 그리고 요 부착형 아들, 막내 아들이 부착형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두었어요. 자, 이때 자녀는 딸을 2을 낳았는데 둘 다 부착형 딸을 이렇게 낳았어요. 자, 이렇게 가계도가 그려져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우열 관계를 먼저 따져보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부모 둘 다 서로 다른 형질인데 다른 형질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우열 관계를 따져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우열 관계를 따질 때는 부모한테 없는 형질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가지는 형질이 열성이다. 그래서 이 둘째 딸을 보면 분리형 여자와 분리형 남자 사이에서 분리형 아들이 태어나고 부착형 여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얘들은 겉으로는 분리형이지만 부착형 유전자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착형 유전자가 열성이고 이 부착형이 열성이고 이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형이 유전자로 표현이 된다면 대문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라지 D를 쓸게요. 자, 얘도 라지 D를 쓸게요. 그런데 자녀한테 열성의 형질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스몰 dd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스몰 d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분리형이에요. 근데 이 분리형, 이 아들은 유전자형이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D와 스몰 D 여기 2가지잖아요. 아빠가 만드는 것도 라지 D, 스몰 D 2가지예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들끼리 만나는 방법은 라지 D가 만나서 DD가 될 수도 있고요. 라지 D, 스몰 D가 만나서 DD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몰 dd가 만나면 얘가 되겠죠? 부착형. 그래서 이 사람은 분리형 귓불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형이 이 2가지 중에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이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집안을 한번 볼게요. 막내 아들. 자, 부착형이 태어났으니까 스몰 dd를 가지고 있겠죠. 얘도 부착형이니까 스몰 dd, 부착형이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집안에서는 유전자가 오로지 스몰 d밖에 없으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100% 부착형이 태어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스몰 dd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이 D는 엄마가 준 거, 요 D는 아빠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엄마도 스몰 D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아빠도 스몰 D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열성 형질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아빠는 둘 다 스몰 DD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엄마는 겉으로는 분리형, 우성의 형질을 보이는데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잡종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라지 D, 스몰 D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큰 딸, 이 딸은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고 분리형 여자인데 아빠로부터는 무조건 스몰 D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로부터는 스몰 D를 받을 수도 있고 라지 D를 받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분리형이기 때문에 우성의 형질이 겉으로 보여지니까 라지 D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집안의 가계도를 통해서 각각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모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 근데 얘만 모른다.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은 분리형의 여자와 결혼을 시켜서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서 부착형이 태어난다면 잡종일 것이고 부착형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얘다? 알 수 없죠. 앞으로 또 태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모두 분리형만 얘는 안 태어나고 분리형만 모두 태어났다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또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이 관계를 따져봐서 얘를 유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정확하게 알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귓불 모양, 뭐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다 이런 가계도를 그려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사람의 혈액형 또한 멘델의 유전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액형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람의 혈액형은 A형도 있고요. B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O형도 있고 AB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A, B, O 형태로 구분하는 거 이외에도 RH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A, B, O 형태의 혈액형 유전만 다뤄볼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ABO식 혈액형의 유전은 자, 우선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 O라는 유전자 이렇게 하나의 혈액형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B, O라는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혈액형 구성에 관여를 하게 되고 자, 우열 관계를 따져보면 A형의 유전자와 B형의 유전자는 서로 우열 관계가 없어요.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O형의 유전자에 비해서 둘 다 우성이다. 그래서 A 유전자와 O 유전자가 만나면 겉으로는 A형으로 표현이 된다. B 유전자와 O가 만나면 겉으로는 B형의 혈액형이 된다. 그러면 우열의 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가 같이 있으면 얘는 A형도 아닌 B형도 아닌 새로운 혈액형 AB형이 된다. 그러면 O는 열성이기 때문에 얘들이 열성이고 AB가 우성이기 때문에 O라는 혈액형을 가지려면 유전자 구성이 둘 다 O 형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이 혈액형의 표현형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는데 이들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느냐? 유전자 구성이 둘 다 A를 가지고 있어도 A형이에요. 표현형은 A형이에요. 자, 그리고 유전자 하나는 A고 하나는 O라도 A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B형 마찬가지로 B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B형이고 B와 O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도 B형을 나타냅니다. 자, O형은 둘 다 O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O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AB형은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둘은 우열 관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인정되는 AB형이라는 새로운 타입의 혈액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의 가계도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가계도를 그릴 때 네모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 A형의 남자와 여자, B형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 중에 자녀를 낳았어요. 자, 딸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딸의 혈액형이 O형이고 둘째 딸도 O형이고 이 셋째 막내 아들은 B형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엄마 아빠의 이 혈액형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일단 O형이 태어났다는 것은 얘도 엄마 아빠로부터 다 O를 물려받아서 O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O가 되고 얘도 O형이라는 것은 엄마로부터도 O형, 아빠로부터도 O형의 유전자를 받았어. O 형태라야지만 가능하고 자, 그럼 B형은 어떻게 되느냐? 엄마 아빠가 A형과 B형인데 자녀가 O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빠도 O를 가지고 있어야 이 딸한테 O를 줄 수 있고 엄마도 O를 한 개 가지고 있어야 이 딸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A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유전자는 A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B형인 엄마 역시 딸한테 물려주는 O 말고 자신이 B형이라는 그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 우성 유전자 B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이런 잡종의 A형이고 B형이다. 그러면 이사에서 태어나는 이 아들은 B형인데 어떤 B형이냐? 엄마가 만드는 AO라는 유전자형으로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느냐? A라는 유전자를 가지는 생식세포와 O라는 유전자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엄마, BO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이 엄마 역시 B 유전자를 가지는 생식세포와 O 유전자를 가지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와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 AB형이 되죠.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 AO형이 되죠. 이렇게 결합하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엄마의 O형과 아빠의 B형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있죠. BO형. 그리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있죠. OO형. 그래서 AO형과 BO형의 둘이 결혼해서 낳을 수 있는 자녀의 혈액형은 AB형도 나오고 AO형도 나오고 BO형도 나오고 OO형도 나오고 네 가지 모두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당연히 BO겠죠. 이 B는 엄마가 준 거. 이 O는 아빠가 준 거. 자,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선생님의 집에 이 혈액형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엄마가 AB형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O형이란 말이에요. O형이라는 것은 OO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군대도 다녀왔고 수술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나랑 우리 여동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혈액형이 O형이에요. 우리 동생도 혈액형이 O형이에요.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죠. 엄마가 줄 수 있는 거는 A와 B 둘 중 하나예요. 아빠가 줄 수 있는 거는 O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엄마가 주는 A와 아빠가 줄 수 있는 O가 만나면 이 둘 사이의 자녀는 AO형이든지 BO형이든지 A형 아니면 B형밖에 태어날 수 없는데 우린 둘 다 O형이야. 이상하죠? 그래서 의심을 해봅니다.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것이다.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엄마가 AB형이 맞는지,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맞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엄마가 혈액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본인이 A형인데 혹은 본인이 B형인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떠도는 말에 이런 경우에 O형인 자녀가 태어나는 가계도를 가진 집이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 그런 소리를 풍문으로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 동생이 O형인데 A형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 조카 둘이 있어요. 남자 조카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O형이에요. 가능하죠?
근데 둘째 아이가 B형이에요.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아기가 바뀌었어요. 의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제 분만하신 산모님은 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신생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엄마의 혈액형은 우리가 이미 검사를 했으니까 아빠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아빠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를 했더니 오호, 본인은 이 평생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B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의 신랑이 하는 말, 나 A형인 줄 알고 이때까지 소심하게 살았는데 B형이네? 나 이제 B형 남자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간이 좀 커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O형과 B형의 남자 사이에서 O형 태어날 수 있죠. 이 여자는 OO일 거고 O형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아빠는 BO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서 둘째가 B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BO형의 둘째가 태어났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혈액형의 유전까지 알아봤습니다.